습니다. 와, 저희 강태우 선생님 오셨네요. 예. 임진철 박사님도 오시고. 아이고. 예, 제가 앞부분에서도 다시 강조했습니다만은 우리의 통일은 지정학적으로 국제 정치학의 영향을 80% 이상 받는다. 그래서 이 점을 우리 좀 내려가야 돼요. 그런 점에서 이제 국제 정치의 어떤 역학관계 변화와 시대 정신에 관해서 좀 다뤄볼까 합니다. 시대 그러면 이제 몇 분의 이야기가 있죠. 그람시가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구시대는 이미 갔다. 그런데 아직 새로운 시대는 오지 않았다. 여러분, 시대는 구시대가 갔으면 새로운 시대가 와야 되는데 구시대는 갔는데 아직 새로운 시대는 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모든 불안은 여기에서 기인한다. 저는 이 그람시의 이 대목을 보면서 지금이 바로 이 그람시가 시작했던 그 시점이구나. 예. 그러니까 이 코로나 사태로 인한 불안뿐만이 아니고 어떤 정치, 경제적, 사회적 모든 불안도 아직 새로운 시대가 오지 않았음에서 생긴 것이다 이렇게 보고요. 또 하나의 시대를 얘기하면서 생각나는 분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입니다. 노무현 대통령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나는 새 시대의 맞이가 되기를 원했으나 나는 구시대의 막내다. 막내가 됐구나 하는 그런 아주 자주 섞인 말씀을 기억합니다. 굉장히 안타까운 표현이죠. 노무현 대통령이 정권 말기에 추진했던 것 중에 하나가 연정을 제안하죠. 연정을 제안했는데 이 연정이 상대 당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죠. 이건 뭐 받아들일 수 없고 그런 국민 통합을 위해서 제안한 건데요. 제가 뒤에서 프레임 얘기해서 잠깐 거론을 다시 하겠습니다만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국민 통합이라는 이 말은 원래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거는 보수 쪽에서 진보 쪽을 다스리기 위해서 만든 프레임입니다. 자기들이 집권했을 때는 국민의 선택이다. 그러니까 우리의 정책을 선택해준 국민이니까 우리 공약대로 밀고 나가겠어. 이게 이제 이명박의 4대강 같은 거죠. 근데 진보가 집권하면 보수 쪽에서 뭐라 하냐면 야, 니네 국민통합해. 이제 우리 말도 들어가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들 국민통합이란 말을 쏘고면 안 됩니다. 근데 하여튼 큰 국민통합을 추진했던 연정 노무현 대통령의 이건 당연히 실패할 수밖에 없었고요. 처음부터 제안하지 말았어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일전에 우리 양재혁 교수님이 계십니다만은 양재혁 교수님이 주체가 되셔가지고 통일 강좌를 하나 했었는데 그때 이종석 전 통일부 장관이 오셨어요. 제가 이제 강의 시작하기 전에 이 장관에게 당신 강의 끝나면 나 이렇게 질문을 하겠습니다 하고 이제 미리 이제 쪽지를 오늘처럼 써줬어요. 거기 핵심은 이거죠. 왜 당신들은 집권 초기에 남북 정상회담 하거나 하지 않고 왜 집권 말기 가서 했어? 통일의 관점에서 볼 때는 무지 아쉽다. 그랬더니 뭐 이래저래 변명을 하더라고요. 그 변명 저 기억하지 않습니다, 지금. 별로 마음에 안 들어요, 그 변명조차도.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제가 동의하는 것은 그러니까 새로운 정부가 들어섰는데 시민사회가 요구하는 통일론의 관점이 너무 미약하다. 자기가 봤을 때. 정당은 정치적 이유로 정부는 뭐 미국이라든지 주변국의 눈치를 보느라고 통일을 세게 말할 수 없지만 시민사회만큼은 보다 좀 강력하고 적극적인 통일 얘기를 해라. 근데 그걸 왜 안 하느냐는 것입니다. 저는 지금 이 상황도, 우리 지금 상황도 비슷해요. 우리가 항상 시민사회의 문제는 뭐냐면 진보가 집권하게 되면 진보적 가치를 주장했던 시민사회가
정권에 다 포획이 돼버립니다. 예. 그래서 시민사회의 논조가 약화됩니다. 자, 이런 점들 우리 근자에도 계속 보이고 있죠.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믿고 지지하고 가급적이면 말을 아꼈던, 그래서 혹시라도 험이 잡힐까봐 아꼈던 민주당이 하는 꼬라지가 뭡니까 지금? 예? 그리고 180석까지 만들어줬는데 뭐 하는 거예요? 예? 이제 그만 믿어야 되죠. 예? 새로 만듭시다 우리가. 예? 저는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이, 그러니까 노무현 대통령은 새 시대의 맞이를 꿈꿨으나 구시대의 막내가 되었다라고 했다면, 그러면 새 시대의 맞이를 문재인 대통령은 꿈꿀 수 있겠는가? 저는 기대합니다. 크게 믿진 않지만.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같이 고민해야 될 게, 이거는 공자님 말씀이네요. 천시부려 지리, 지리부려 인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 페이퍼에 되어 있죠? 이걸 번역하면 이렇습니다. 하늘이 주는 때는 지리적인 이점만 못하고 지리적 이점은 사람의 하함만 못하다. 이걸 이제 손자병법에서도 많이 인용하는 글귀기도 합니다. 이 말은 인하가 중요하다는 말을 강조하기 위해서 썼다라고 볼 수 있죠. 그런데 사실은 이 말을 조금 더 유심히 쳐다보면, 아하, 천시가 중요하구나, 이런 얘기를 담고 있습니다. 통일에 있어서 특히 이 천시는 가장 중요합니다. 근데 저는 천시가 이미 왔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통일의 관점에서 때가 왔다. 자, 천시가 왔음을 제가 몇 가지를 알려볼까요? 이미 뭐 이데올로기 종말은 오래전에 됐고요. 신자유주의가 해체되고 있죠. 그 다음에 미국, 중국, 패권이 지금 침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침몰의 속도를 코로나 사태로 이 포스트 코로나라 그러나요? 더 가속화되고 있죠. 천시는 무르익었습니다. 아주 맛있게 무르익었어요. 그리고 사실은 그 또 하나는 미국이 세계 패권국이 된 거는 2차 세계 당시에 그 파시즘을 정리하면서 미국이 패권국으로 등장하게 되죠. 그러면 전 세계적인 이슈가 지금 뭡니까? 코로나입니다. 그런데 이 코로나를 가장 멋지게, 강력하게, 깔끔하게 극복하고 있는 나라가 어디입니까? 전 세계에 그 방법과 기술과 지혜를 알려주고 있는 나라가 어디입니까? 코리아입니다. 코리아. 코리아의 맨 뒤에 R을 빼버리면 뭐가 됩니까? 코. 중심. 때가 온 것이죠. 뭘 망설입니까? 아직도 평화 타령하면서 통일을 자꾸 뒤로 미룰 작정입니까? 자, 아까 김구 선생님 말씀에 이런 말씀했죠. 미국 믿지 말고 소련 속지 말고 일본 다시 일어나니까 조선아 조심하라 했습니다. 여기에 우리는 두 나라를 더 추가해야 됩니다. 중국하고 독일입니다. 그래서 제가 문장을 한번 만들어 봤어요. 미국 믿지 말고 소련에 속지 말고 일본 다시 일어나니 조선아 조심해라. 자, 차이나에게 차일 수도 있어요. 차이나에게 차이지 말고 독일에게 통일을 배워라. 이렇게 제가 문장을 한번 만들어 봤어요. 우리가 미국 패권의 문제를 고민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미군 철수를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동시에 그렇다면 우리는 중국을 믿을 수 있느냐? No! 중국도 우리는 믿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여기 한 가지 변수가 생겼어요. 속지 말아야 될 소련이 연방이 해체되고 제국이 해체되고 러시아로 민족주의로 축소됐어요. 어떤 점에서 미국, 중국, 러시아, 일본 중에 통일의 파트너, 통일의 지렛대, 가장 좋은 파트너는 러시아입니다. 러시아는 미국보다 다른 나라에 먼저 간 최첨단의 기술, 과학을 갖고 있는 나라입니다. 그리고 에너지 자원 어마어마합니다. 우리가 미국에 의존해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에너지를 가지고 오는 해상 통로인 태평양을 미국이 지키고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에너지를 러시아로부터 가지고 올 수 있다면 우리는 미국에 대한 의존도를 많이 줄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러시아에서 가져오는 에너지는 거리도 짧고 양질의 가격도 모든 점에서 훨씬 좋습니다.
그러니까 러시아가 우리에게 가장 좋은 파트너다. 그 다음에 국제정치학과 연동해서 시대정신의 변화를 얘기할 때 빠뜨릴 수 없는 또 하나의 분이 계시죠. 여러분들 그 한양대학교 지금 명예교수님이신가요? 김용훈 박사님. 저는 그 책을 누굴 빌려줘서 오늘 책을 못 가져왔는데 역사의 역습이라는 책 여러분들 한번 꼭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역사의 역습. 여기 보면 이제 남북통일, 그분도 이제 철저하게 중립국 통일만이 길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분이고요. 특히 이제 북미 간의 대결을 얘기할 때 북미 간의 대결을 비유하면서 이분이 쓰신 표현은 독 묻은 토끼와 늑대 이런 표현을 씁니다. 그러니까 북한은 독이 묻은 토끼입니다. 그 다음에 미국은 늑대고요. 그럼 늑대가 토끼를 잡아먹게 되면 어떻게 되죠? 늑대가 죽습니다. 또 어떤 분은 이제 고슴도치하고 코끼리의 싸움이다. 예. 코끼리가 아무리 힘이 세고 덩치가 커도 고슴도치를 칠 수가 없습니다. 예. 현재 상태를 이렇게 보는 게 맞죠. 그리고 미국이 북한을 공격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큰 오산입니다. 예. 미국은 절대 북한을 공격할 수 없습니다. 예. 그 베트남 전쟁의 뒷부분에 다룰 것입니다만은 베트남 전쟁에서 미국이 철수하게 된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하나는 뭐 정치적 호치민이라고 하는 정치적 리더십도 물론 거기에 포함이 됩니다만은 미국이 갖고 있는 무기 체계가 사막에는 유리하지만 정글과 산악에는 유리하지 않습니다. 예. 그런 점도 북한을 공격하는 데 주저하게 만들고 있죠. 예. 그리고 또 하나는 북한이 가지고 있는 방공망, 무기 체계 만만한 게 아닙니다. 예. 자, 이런 점을 이제 김용옥 박사께서 역사의 역습이라는 점에서 역습이라는 말은 뭐냐면 약한 나라가 큰 나라하고 맞짱뜬다 이런 뜻입니다. 예전 같으면 약한 나라가 큰 나라의 말을 무조건 들었는데 이제는 아니다라는 것이죠. 역습이 발생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역습을 얘기하게 되면 우리가 이제 준비해야 될 게 있죠. 환경의 역습. 뭐 코로나 사태가 뭐 그 자연적으로 생긴 거다라고 본다면 환경의 역습을 고민해야 되겠죠. 뭐 학자들은 이 코로나 사태가 그 환경의 문제로 생긴 게 아니다라고 말하는 분도 있어요. 누가 인위적으로 만들었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뭐 청년의 역습, 그 다음에 변방의 역습. 우리나라가 사실은 서울을 위한 공화국이죠. 모든 것이 서울 다 모였는데 앞으로는 변방에서 역습이 일어날 것을 예상해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시민의 역습. 그러니까 정치 전문가들에 의해서 정치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시민들에 의해서 정치가 바뀌는 그런 역습의 시대를 준비해야 됩니다. 물론 우리 광화문 촛불 같은 경우도 그 예에 들어온다고 보고요. 그 다음에 정치의 역습. 이 말은 그러니까 대의제 정치가 이제 직접민주주의라는 정치에 의해서 역습을 당할 거다. 이제 조만간에 그런 역습도 우리가 준비해야 됩니다. 그런 점에서 김용훈 박사의 역사의 역습은 굉장히 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꼭 여러분들 같이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시대정신, 국제정치학 시대정신을 얘기하면서 놓치지 말아야 될 부분이 하나 있는데요. 여러분들 뭐 그 양자역학 얘기는 많이 들으셔서 아실 겁니다. 양자역학. 우리가 시대를 이런 데 빠뜨리지 말아야 될 게 이 과학입니다. 과학의 패러다임인데요. 고전 물리학과에서 이제 확실하게 양자역학으로 넘어왔습니다. 고전 물리학의 핵심은 과거를 알면 미래가 예측이 됐어요. 인과의 법칙에 의해서. 근데 양자역학에서는 과거를 아무리 많이 알아도 미래가 예측이 안 돼요. 불확실해요. 불확실성의 원리가 이제 드러나게 되죠. 이 말을 우리 그 국제정치학에 도입해서 본다면 남북관계 이게 불확실합니다. 북미관계 불확실합니다. 뭐 하나 확실한 게 없습니다. 확실한 게 없을 때 우리가 지혜를 발동하면 통일의 기회라는 겁니다. 역발상을 하게 되면. 자, 양자역학에 대한 우리가 통해서 시대정신을 잠깐 이제 봤고요. 그렇다면 지금까지는 그러니까 천시에 대한 내용을 봤다면 이제는 지리에 대한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천시는 국제정치학이라 한다면 지리의 이점은 국내 정치입니다. 자, 국내 정치 180석을 민주당이 얻었습니다. 이제 확실하게 종북 프레임은 먹히지 않습니다. 확실하게 지리가 바뀌었습니다. 통일의 관점에서만 말씀드린다면 이제 종북 빨갱이 프레임으로 우리가 못할 일은 없습니다.
어떤 그런 점에서 지리적인 조건도 아주 좋습니다. 이제 남아있는 것은 남북 간의 인화, 화합입니다. 이 부분만 적극적으로 끌어간다면 통일은 바로 눈앞에 와 있다. 자, 그리고 그 남북 관계에 있어서 우리가 통일의 자신감은 우리 근처에 경험하고 있죠. 코로나 사태를 전 세계적으로 극복하는 우리 중심 국가죠. 또 하나 북한은 핵무력을 완성했습니다. 이 두 가지가 결합된 우리 남북한, 코리아. 감히 어떤 나라가 우리를 넘보겠습니까? 두려워할 일도 없고요. 망설일 이유도 없습니다. 곧장 통일로 갈 수 있습니다. 자, 그런 점에서 우리가 좀 더 인문학적 근본 성찰로 한번 관점을 약간 좀 바꿔보겠습니다. 자, 톱날 갈기. 톱날 갈기는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똑같은 규모의 나무가 있는 산에 두 사람이 나무를 자르라는 의무를 할당받았습니다. 그러니까 A와 B가 있어요. 똑같이 톱질을 합니다. 근데 지나가던 C가 A, B에게 이런 얘기 합니다. 야, 니네 그 날이 좀 무딘 것 같아. 톱날을 좀 갈고 잘라. 그랬더니 A가, 야, 그래, 네 말이 맞아. 나 톱날 갈아야 되겠어. 그런데 B는, 나는 지금 톱날 갈 시간이 없어. 이 나무를 오른날로 다 잘라야 되기 때문에. 이러면서 톱날을 갈지 않고 잘랐습니다. 그래서 B는 24시간 안에, 하루 만에 의무를 다 완성했어요. 그런데 톱날을 갈았던 A는 8시간 만에 잘랐어요. 제가 인문학적 성찰을 하자는 이유도 바로 그겁니다. 통일로 곧장 가기 위해서, 시간을 단축하기 위해서 우리는 톱날 갈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이 시간에. 자, 그 톱날 갈기 하나로 이제 비유를 하나 더 말씀드리면, 여러분들 우리 백화점이나 이게 대형마트에 쇼핑하러 갔을 때 차를 주차장에 합니다. 그리고 쇼핑을 재밌게 하고 나와서 주차장에 갑니다. 그런데 내 차가 보이지 않습니다. 어디 갔지? 알고 봤더니 지하 3층에 주차한 차를 지하 2층에 와서 찾습니다. 어떻게 찾느냐? 아주 열심히 찾습니다. 찾아집니까? 안 찾아집니다. 현재 우리가 통일을 주제로 가야 되는데 평화 타령하게 되면 절대 통일을 찾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한 층만 내려가면 됩니다. 한 층만 더. 그러면 통일에 아주 가까이 와 있거든요. 그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열정이 동일하다면 방법이 결정한다. 이 얘기는 뭔 얘기냐면, 방울토마토를 재배할 때, 적당한 땅에다가 방울토마토를 키웠으니까 한 100개 정도가 열린다고 합니다. 방울토마토가. 근데 이거를 거름을 주게 되면, 좋은 땅에 심게 되면 한 400개 정도가 열린대요. 근데 이거를 땅에다 심지 말고 수경 재배를 했더니 얼마나 열렸을까요? 혹시 우리 신 박사님 몇 개 정도 열렸을까요? 1000개. 우리가 신 박사님은 속으로 이랬을 거예요. 100개에서 400개 열렸으니까 수경 재배했으니까 1000개 정도 하게 되면 아주 굉장히 많은 걸 제시했다고 생각하고 했을 거예요. 조금 더 쓰시죠. 자, 힌트 한 번 더 드릴게요. 3000개를 하신 분도 속으로 그랬을 거예요. 이 정도 되면 뭐 넉넉하게 쓰지 않았겠어? 아닙니다. 10,000개에서 20,000개가 열린답니다. 자, 저는 이러한 통일 방법론을 얘기하자는 겁니다. 이러한 통일 방법론. 코앞에 있어요. 3,000개를 말씀하시면서 그랬을 게 이 정도는 답이라고 생각했죠. 아니라는 겁니다. 확실히 다른 통일 방법론이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우선순위에 대한 얘기할 때 우리가 많은 인용하는 책이 하나 있죠.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이라는 책이 있어요. 저는 이걸 보면서도 많은 지혜를 얻게 됐는데요. 여기서 이제 이런 얘기 합니다. 여러분들 제가 도표를 안 그리고 그냥 말로 하겠습니다. 중요하고 중요하지 않는 일이 있고 긴급하고 긴급하지 않는 일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첫 번째 카테고리는 뭐냐? 중요하고도 긴급한 일이 되겠죠.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면서 중요하고도 긴급한 일이 뭘까요? 돈을 벌어야 되는 일이겠죠. 그리고 국가적 문제로 본다면 코로나를 지금 위기 극복을 해야 되는 문제 같은 것이죠. 경제난을 회복해야 되는 문제죠.
그러면 이 카테고리에 중요하고도 긴급한 일이 아닌 중요하지만 긴급하지 않은 일로 인식할 수 있는 게 평화 또는 통일 이렇게 우리가 자리매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일상생활에서 말할 때는 중요한데 긴급하지 않은 일에 뭘 넣냐면 여행, 독서, 아주 친한 친구하고 깊은 대화 이런 것들은 이제 중요하지만 긴급하지 않습니다, 사실은. 예, 예. 그런데 성공한 사람들의 7가지 습관에서 보면 아주 기가 막힌 비밀의 열쇠가 여기에서 보입니다. 성공한 사람들은 절대로 긴급하고 중요하고 긴급한 일을 먼저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성공한 사람들의 대부분은 중요한데 긴급하지 않은 것이 더 우선이라는 거예요. 예. 여기서 판가름 납니다. 그러면 성공한 나라가 되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되느냐면 중요한데 긴급하지 않은 주제. 예. 통일, 평화. 예. 이겁니다. 사실 경제난 극복, 코로나 극복, 예. 이것보다 더 이게 우선이 돼야 된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우선순위에 있어서 큰 것부터 담으라는 법칙도 있죠. 예. 중요하고 큰 것부터 담아라. 예. 그러니까 통일의 방법론은 밑에서부터 균합적으로 단계별로 풀어서 가는 것이 아니라 연역적으로 큰 것부터 아래로 내리 풀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는 이 수신제가 치국평천하 이 얘기를 하나 말씀드릴까 하는데요. 수신제가 치국평천하 그러면 수신한 자가 제가 하고 제가에 성공한 자가 치국평천하 하는 거다 이런 단계별 사고를 합니다. 근데 이거는 우리 김용옥 박사도 아주 냉철하게 지적하셨듯이 이런 얘기합니다. 아니다. 그거 단계별로 가는 게 아니다. 왜 이게 수신제가 치국평천하를 단계별로 생각하게 대한 이걸 적극 주장하는 때가 언제냐면 일제 때 일본 놈들이 순사들이 독립군들 잡아놓고 이 얘기를 합니다. 제가도 못하고 못한 것들이 말이야 나라 구한다고 독립군 운동한다고 이렇게 말했다는 것이 이 대목입니다, 여러분. 예? 그렇다면 수신제가 치국평천하는 단계별로 사고할 것이 아니고 뭐냐면 평천하를 꿈꾼 자만이 수신을 통해서 제가 하고 평천하를 하는 거예요. 예. 이거 동시적 개념이에요. 동시적 개념. 예? 단계별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 물론 그 앞에 경물치지하고 성의정심의 단계가 따로 있습니다. 예. 자, 사실 경물치지에 관해서는 또 1시간 정도 말씀드릴 게 있는데요. 짧게 제가 경물치지의 비유적으로 2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물이라는 것은 물에 격한다, 다가간다, 경험한다, 부딪힌다. 그걸 통해서 치지, 알매에 도달한다 이런 뜻인데요. 그런 관점에서 저는 통일과 관련된 경물치지의 비유를 이렇게 들고 있습니다. 임계량의 법칙. 여러분들 그 임계량 그러면 임계치, 임계량 이거는 그 핵무기를 만들 때 핵이 폭발하는 단계, 그러니까 임계치를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적절한 양이 모여야만이 폭발을 합니다. 예. 그게 플루토늄이 7개인가 몇 개가 돼야 된다고 그런 얘기가 있죠. 하여튼 기본 적정량이 만들어졌을 때 질적으로 바뀌는 겁니다. 예, 예. 그러니까 이 질적으로 바뀔 때의 모습은 2-3가지의 이 모습을 보입니다. 하나는 갑자기 바뀐다는 거죠. 우리가 봉숭아 만들면 탁 터지듯이. 예. 여러분들 우리 호프집에 가서 병맥주 시키면 병따개 할 때 병따개가 서서히 따기는 게 아니라 퍽 하고 따지죠. 예. 이게 다 임계량의 법칙입니다. 예. 사회도 바뀔 때 서서히 바뀌는 게 아니라 확 바뀝니다. 예. 시대와 패러다임과 시대정신 모두가 다 확 바뀌게 돼 있습니다. 근데 마치 우리는 점진적으로 서서히 바뀌는 걸로 착각하는데 그렇게 바뀐 역사가 없습니다. 모든 것은 다 확 바뀐다. 임계량의 법칙을 비유적으로 설명할 때 제가 흔히 쓰는 비유인데요. 여러분들, 우리가 새해 해맞이하러 이제 바다로, 동해 바다로 갑니다. 예. 그러면 서울에서 출발해서 동해 바다를 가는데, 원래 이게 서서히 바뀐다는 관점에서 보게 되면, 서울에서 출발하면서 동해 바다로 갈 때, 바다가 서서히 나타나야 됩니다. 근데 바다는 서서히 나타나지 않습니다. 대관령이나 진부름고개를 넘어가야지 확 바다가 보입니다. 마찬가지로, 역사적 변형이나 사회 변화는 이렇게 바뀝니다. 이게 임계량의 법칙입니다. 경물치지의 지혜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좀 전에 말했던 양자역학을 통한 그 경물치지의 지혜를 말씀드린다면 그 불확실성의 원리 하나하고 동시성의 원리입니다. 예. 동시적으로 존재한다는 것이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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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뒤에 조용히 해. 하주명 조용히 해. 나가서 얘기해, 나가서.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 인문학적 근본 성찰을 얘기할 때 또 하나 놓치지 말아야 될 게, 특히 지식인 사회가 꼭 반드시 알고 가야 될 게 있습니다. 이 뉘앙스를 구분하는 능력을 겸비해야 됩니다. 애매모호한 것을 구분하는 능력. 여러분들 하얀색하고 검정색을 구분하는 것은 누구나 다 구분해내죠. 근데 누리끼리한 색을 구분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이 누리끼리한 색이 하얀색이 때가 탔는지 검은색이 변색이 됐는지 이걸 구분하는 능력이 지식인이 해야 될 능력입니다. 예. 평화와 통일에 있어서의 뉘앙스. 제가 뉘앙스 얘기 하나 드릴까요? 여러분들, 민비하고 명성황후를 구분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은 민비라고 부릅니까? 명성황후라고 부릅니까? 민비. 예. 또 명성황후도 적지 않은 수가 있을 겁니다. 예. 여러분들 정말 구분하기 어려운 거 하나 질문 드릴게요. 여러분들 그 목적하고 목표를 구분할 수 있을까요? 목적, 목표. 한번 구분해 보실래요? 예, 제가 강의를 여러 번 하면서 이거 던졌는데 한참 걸려요. 이걸 구분하는데. 예. 마치 비슷한 것 같은데 전혀 다른 말입니다. 예. 오늘 뭐 이걸 구분하자는 것이 아니니까 이렇게 애매모호한 이 구분 능력이 지식인이 해야 될 의무고 반드시 갖춰야 될 능력입니다. 자, 지식인 할 때 지자가 한자 우리 기억나죠? 그게 화살시 옆에 입구자를 붙여놨어요. 화살. 그 지식할 때 식자에는 창이 들어가 있어요. 여러분들 지식의 부분은 화살하고 창의 이 날카로움의 영역입니다. 예. 삶과 죽음을 가르는 영역이에요. 지식의 영역은. 예. 그리고 이 뉘앙스는 그 뉘앙스 차이로, 그 간발의 차이로 삶과 죽음이 갈라집니다. 이것을 구분하는 자가 지식인이에요. 우리 사회에 지금 평화와 통일의 뉘앙스를 구분하지 않고 막 쓰고 있어요. 예. 막 쓰고 있어요. 마치 평화 얘기하면 통일을 얘기하는 것처럼. 전혀 아닙니다. 전혀 아닙니다. 예. 그걸 확실하게 구분해 줘야 됩니다. 저는 그 이머당 선생님께서 쓰신 이 표현을 좋아하는데요. 차는 술을 대신할 수 없지만 술은 차를 대신할 수 있다. 이 표현을 씁니다. 여러분들 오늘 끝나고 나서 뒤풀이해서 술 한잔 해요. 덕분에. 근데 절대로 평화는 통일을 대신할 수 없습니다. 예. 질문 나중에 하시고요. 예. 네, 뭘? 아, 그래요. 구분해 보세요. 목적과 목표를 구분해 보세요. 맞습니다. 예, 예. 예, 맞습니다. 예. 그거 어떻게 보시나요? 아니 명성황후가 우리나라 수명 외교상에 미쳤다고 보시나요? 예, 그래요. 그거는 제가 뒤풀이 때 제가 말씀하겠습니다. 예, 예. 예. 어쨌든 지식인이 갖춰야 될 덕목 중에 최고 중요한 것은 바로 이 뉘앙스를 구분하는 것이다. 물론 지식인의 덕목을 얘기할 때 사르트르 같은 분은 이렇게 얘기하죠. 남의 일에 참견하는 자, 이걸 지식인으로 규정합니다. 예. 예. 굉장히 그러니까 뭐 이거는 좋은 뜻으로 해석하면 됩니다. 사르트르의 얘기는. 예. 그러니까 안가주망이라는 말에서 그런 표현 쓰죠. 예. 여러분들 어떤 뭐 이 부분을 그 정도 하고 넘어가고요. 그 다음에 근본 성찰 두 번째는 전환, 초월, 제거. 거기에
추가가 하나 빠졌네요. 전환해야 되고, 초월해야 되고, 제거해야 되고, 추가해야 되고, 네 가지 개념에 대해서 잠깐 언급해 보겠습니다. 코페르니쿠스의 인식의 전환, 에 대해 있습니다. 전동설에서 지동설로 갔듯이 우리는 평화통일에서 통일평화로 전환해야 됩니다. 코페르니쿠스가 천동설에서 지동설로 바뀐 것의 시점은